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은퇴 준비를 위해 해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물가가 저렴하고 따뜻한 기후를 지닌 태국은 꽤 오랫동안 은퇴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려왔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 장점만 있는 곳은 세상에 없잖아요. 오늘은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던 59세 부장님이 퇴직 후 태국으로 이민 갔다가 큰 후회를 하게 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현실적인 포인트들을 나눠보고자 해요. 사실 주변에서 나 은퇴하면 태국으로 갈 거야. 물가도 싸고 골프 치기도 좋고 날씨도 따뜻해서 살기 딱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한때는 태국에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편하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모든 게 잘 풀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르는 진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나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어 인생 후반부를 맞이할 때 시행착오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태국으로 떠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3가지 사례로 나눠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분들이 왜 후회했는지, 어떤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살펴보며 동시에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김 부장님의 사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59세에 은퇴한 대기업 부장님, 김 부장님이세요. 30년 넘게 정말 치열하게 일하셨죠. 매일 야근의 스트레스,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면서도 내가 퇴직하면 꼭 따뜻한 나라에서 편안히 살 거야 하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은퇴 직전부터 태국의 여러 지역을 알아보셨고 퇴직금과 적금까지 합쳐서 마련한 자금으로 방콕 인근에 작은 집을 사기로 결정하셨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다고 해요. 맑은 하늘, 저렴한 물가,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이래서 태국이 은퇴자들의 천국이란 말이 나오는구나 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석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졌다고 해요. 가장 먼저 겪은 문제는 언어였대요.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곳이긴 하지만 태국 현지인 중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 현지 행정 업무 같은 걸 처리하려면 태국어가 필수적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고 해요. 주변 교민들에게 통역을 부탁하거나 아예 현지 브로커를 끼고 일을 진행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죠. 게다가 건강 문제도 무시 못하겠더래요. 김 부장님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지병이 없으셨는데 태국으로 옮겨간 뒤 갑작스럽게 혈압이 확 오르는 바람에 병원을 찾을 일이 생겼어요. 현지 병원이 시설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진료비가 꽤 비쌌고 보험 처리가 복잡하다는 점이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싸다고 해도 의료비와 보험료는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문화적 차이였대요. 관광객으로 잠깐 와 있을 때는 태국 사람들이 참 온화하고 느긋해서 좋았는데 막상 장기 거주자로 살다 보니 이 느슨한 템포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공사 일정이 미뤄지거나 약속 시간을 12시간씩 대수롭지 않게 늦기도 하고 한국에서 워낙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던 분이니 적응하기 쉽지 않으셨겠죠. 이렇듯 초창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니 김 부장님은 어느 순간 아니 내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처음에는 모든 문제가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안 되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대요. 결국 김 부장님은 태국에서 집까지 처분하고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라고 귀국 후에 크게 후회했다네요. 박 교수님의 사례. 연금만 믿다가 큰 코 다쳤어요. 두 번째 사례로 60대 초반의 대학에서 정년 퇴임하신 박 교수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교수님은 한국에서 나름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시는 편이라 태국에서 그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대요. 실제로 태국 물가가 한국에 비해 낮다 보니 이 정도면 평생 월급처럼 편하게 쓸 수 있겠지 하고 마음을 놓았던 거죠.
초반에는 당연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월세, 식비, 교통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보다 저렴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환율 변동이 무섭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 교수님이 정년퇴임 때부터 한화 기준으로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셨는데 원-바트 환율이 한창 좋을 때는 이 돈으로 여유롭게 지냈지만 어느 순간 환율이 바뀌면서 실제 체감되는 금액이 확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태국도 대도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유류비나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식비도 올라가고 택시비나 대중교통 비용도 비싸졌어요. 박 교수님은 한국에서라면 환율에 따라 크게 손해볼 일은 없는데 여기서는 환율이 변동할 때마다 내 생활비가 널뛰는 느낌이네 하고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료비였어요. 박 교수님은 초창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치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해지면서 현지 병원비로 굉장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치료는 한국에 와서 받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항공권 끊고 한국 가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몸도 마음도 고되고요. 결국 박 교수님은 매달 나오는 연금이라도 환율이나 물가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안정적으로 살기 어렵다. 차라리 한국에서 내 주변 지인들, 가족들과 지내면서 의료 혜택도 안정적으로 받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한국 귀국을 결정하셨다고 해요. 3. 최 대표님의 선택 현지 사업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죠. 마지막은 50대 후반에 조기 퇴직을 하고 태국에서 소규모 사업에 도전해본 최 대표님 사례입니다. 최 대표님은 원래 한국에서 20년 넘게 자영업을 하시다가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추가 근무를 하셨고 58세쯤에 완전히 퇴직하셨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자영업 경험도 있으니 태국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를 해보면 어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어디서든 쉽지는 않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이면 더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태국인 파트너를 구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현지 법규나 세금, 라이선스 문제 등 복잡한 요인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태국인과 동업할 때는 지분 구성에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대충 넘어갔다가 분쟁이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인테리어를 위해 공사비를 예산보다 훨씬 많이 청구받는다든지 현지인 파트너가 약속한 대로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든지 한국에서 자영업 경험이 있으니 설마 내가 바보처럼 당하겠어? 싶었지만 해외에서는 언어와 제도가 다르니 당하고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최 대표님은 초기 자본금 대부분을 건물 임차료와 공사비, 각종 브로커 비용으로 소진한 뒤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사업 망해도 어느 정도 감이 있는데 태국에서는 한번 꼬이니까 도저히 풀 수가 없더라라고 털어놓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고국에 돌아와서 근근히 노후 자금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빚까지 생겨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정리 및 조언. 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해외에 나가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겠지라는 기대만 갖고 떠나기엔 위험 요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드시죠? 물론 태국이든 다른 나라든 모든 분들이 실패하거나 후회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 준비해서 오래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폭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언어나 문화적 장벽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관광객으로 가서는 모르지만 장기 거주나 정착을 하려면 현지 언어, 문화 차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연금이나 금융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환율 변동과 현지 물가 상승, 그리고 의료비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건강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라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죠. 셋째, 해외에서 사업하면 내 경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부딪혀보면 현지 법률, 비자, 세금, 파트너십 문제 등 예상 밖의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가능하면 현지에서 몇 개월 정도 시험 거주를 해보면서
생활해 보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관광처럼 잠깐 다녀오는 것과 실제로 살아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지인들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나이 들어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이든 다른 국가든 은퇴 후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그 부분을 간과하고 물가 싸고 날씨 따뜻하니까 당연히 좋겠지 라는 환상에 이끌려서 행동한다면 뒤늦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외 은퇴 생활은 전부 실패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미리 꼼꼼히 정보 수집을 하고 실제로 잠시 살아보며 적응해보고 여러 보험이나 예비비를 마련해 두라는 거죠. 은퇴 후라는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완전한 쉼표일 수도 있고 새로운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그만큼 체력, 재정, 정서적 준비를 단단히 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로의 이민이든 국내 다른 지역에서의 세컨하우스 생활이든 결국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사례에서 소개해드린 세 분 모두 해외 생활의 꿈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철저한 계획 없이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후회와 손해를 크게 본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내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는 고민의 도움과 힌트를 조금이나마 드렸길 바라요. 59세 대기업 부장, 태국 이민 후 후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갔다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언젠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은퇴 후 삶이라는 게 막연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고 적응해 나가는 하나의 긴 여정이니까요. 부디 그리 여러분의 은퇴 준비나 미래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년간 한 직장에서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밤늦은 야근까지 회사의 목표가 곧 제 삶의 목표였고 승진과 성과가 곧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멈춰선 제 삶은 공허함과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뭘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준비하거나 막 은퇴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회사라는 안전망을 벗어나 처음으로 나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저처럼 35년을 대기업에 바친 이들이 은퇴 후 깨닫게 된 삶의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5년 대기업 생활 후 깨달은 진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라.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드디어 자유로워질 시간이 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는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겁니다. 저 역시 35년간 대기업에서 한 우물만 파면서 열심히 일해왔지만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제가 느낀 깨달음과 함께 주변 분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경제적 안정이 삶의 기본이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친구인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저와 함께 대기업에서 오래 일한 동료였는데 은퇴할 당시 꽤 많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년 만에 그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평소처럼 소비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골프, 고급 외식,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경제적 안정 없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60대 중반에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 소비를 줄이고 기존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은퇴 전에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2.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두 번째 사례는 제 후배 이 씨입니다. 그는 퇴직 후 회사 사람들과는 이제 끝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만나던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져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뒤늦게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취미 모임에 나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가장 후회되는 것이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중요한 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은퇴 전에 사람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찾아라. 마지막 사례는 저 자신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즐거움보다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회사를 떠나니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그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처음엔 단순히 제 취미나 생각을 공유하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이니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쉼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문장으로 이어지기 위해 나만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창업이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 글을 통해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삶의 목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은퇴 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은퇴 후의 진정한 자유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은퇴 후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은퇴라는 말은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한편으론 드디어 회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지죠. 3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배운 건 많았지만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더군요. 오늘은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삶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작은 목표를 세워라.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제 지인이었던 박 과장님입니다. 그는 은퇴 후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겠다며 계획 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첫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TV를 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엔 무료함과 지루함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 이러려고 35년 동안 고생했나 싶어. 결국 박 과장님은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모임에 참여했는데 이것이 그에게 다시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일상이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엔 대단한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하루에 30분 걷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2.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정 과장님입니다. 그는 은퇴 후 나 혼자 조용히 살겠다며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최소한의 대화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살면 누가 뭘 하겠어? 이제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한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1년 뒤에 다시 만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병원을 찾게 됐고
결국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어. 사람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더라.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얻는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3.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라.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이 부장님입니다. 그는 은퇴 후 이제 일도 안 하고 마음 편히 살겠다며 건강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며 살 거야 라고 했죠. 하지만 은퇴 후 3년 만에 그는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결국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운동과 식단 관리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자유도 행복도 다 건강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은퇴 후 삶에서 건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에너지도 생깁니다. 마무리하며 행복한 은퇴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린다. 여러분,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중요한 3가지 열쇠입니다. 제 주변에서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고요. 여러분도 이 새로운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의 끝 63세 박 과장의 은퇴 후 눈물의 하루, 연금 1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은퇴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정년퇴직이 더 이상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한때는 철밥통이라 불렸던 공무원 직업조차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현실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33년간 묵묵히 나라를 위해 일해온 박 과장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길지 않으니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주세요. 1. 박 과장의 은퇴 후 눈물의 하루. 박 과장님은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내가 큰 돈은 못 벌어도 노후만큼은 나라가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매일같이 성실하게 출근하고 후배들도 잘 챙겨주고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퇴직하면 그동안 고생했으니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들 재롱도 보며 느긋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니 한 달에 1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13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냐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그것으로 한 달 생활비를 꾸린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집 대출은 다 갚았으니 월세 걱정은 없지만 공과금의 식비, 가끔 병원 다니는 비용만 해도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어쩌다 손주들이나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려면 쓸 돈이 더 필요할 텐데 도대체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박 과장님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불안해질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지출이 이 정도로 컸던가? 왜 돈이 자꾸 부족한가?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할까? 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 잔고와 전기료 고지서를 번갈아 확인하곤 하시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고정 비용에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이러다 진짜로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겠다라는 두려움에 잠도 잘 오지 않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쉬며 즐겁게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팍팍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젊었을 때는 공무원이면 노후에 걱정 없지 않나? 라고 다들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보니 정말 막막합니다. 용돈벌이라도 하려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알아봐야 할까 봐요.
이렇게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보낸 사람도 막상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박 과장님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퇴직 후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김 사무관의 가족 부양 딜레마.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할 분은 김 사무관님입니다. 비슷하게 3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셨고 62세에 퇴직을 했어요. 이분은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 꼼꼼히 재테크도 하고 연금 외에 추가 저축도 꾸준히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은퇴 초반에는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 못한 가족 부양이었어요. 김 사무관님 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해서 당분간 용돈을 보태줘야 하고 본인 부모님이 아프셔서 의료비도 꽤나 들어가게 되었어요. 젊을 때는 우리 부모님께 정말 아낌없이 효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컸지만 막상 본인도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 되니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노후 계획은 연금 저축으로 견딜 수 있을 거라 봤는데 막상 가족들을 돕다 보니 한 달 생활비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었어요. 미래의 가족이 더 아플 수도 있고 자녀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는 보태줘야 할 것 같고 이래저래 고민이 끊이지 않네요. 게다가 오랜 공무원 생활로 인맥이 한정적이다 보니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크다고 합니다. 퇴직하면 놀면 되지라고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게 마냥 달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더 오래 살 텐데 이대로 소득 없이 지출만 생기는 상황이 너무 두렵다는 거죠. 김 사무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라는 게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노부모 부양, 자녀 지원, 심지어 손주 양육까지 챙기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도 훌쩍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년퇴직만 하면 청춘 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오히려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3. 이 대리에 그래도 나는 대기업이니까. 착각. 세 번째 사례는 이 대리님입니다. 사실 이분은 공무원은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20여 년 근무했으니 그래도 직장인 중에서는 혜택이 많고 급여도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와 회사 구조 조정이 겹치면서 57세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에서 꽤 오래 일했으니 퇴직금도 제법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혼하며 이사하느라 꽤 많은 돈을 이미 대출과 함께 써버렸어요. 그리고 막상 퇴직금을 받아보니 이것저것 세금도 떼고 나니 기대만큼 넉넉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리님의 고민은 이제 다시 일을 하려 해도 나이가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나는 대기업 다니면서 일 잘했고 인정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회사 안에서의 평가였던 거죠. 막상 밖으로 나오니 취업시장은 냉혹하기만 했고 예전 대기업 경력은 나이에 밀려 빛이 바래는 느낌이 강했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은퇴라는 단어가 남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에서 일했으니 나쁘지 않은 연금을 받을 거야. 설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까?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수입은 끊기고 매달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이자와 생활비가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가족이랑 상의해서 적은 자본이라도 창업을 할까 했지만 그마저도 겁이 나요. 실패하면 집마저 날아가는 건 아닐지. 이렇게 대기업 출신도 공무원 출신도 혹은 일반 중소기업 출신도 은퇴 후에는 비슷한 고민을 안게 됩니다. 나는 예외야 라고 쉽게 생각하기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은퇴 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퇴직 후에는 안정된 현금 흐름이 크게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60대 초반, 중반의 연금만으론 여유로운 삶은커녕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하다는 게 적지 않은 분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부터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고민이 필요해요. 직장 생활 중에 사이드 잡을 갖거나 전업으로 옮길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재정 계획 공유가 꼭 필요합니다.
노부모, 자녀, 손주까지 내 돈이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모아둔 자금과 앞으로의 수입, 지출을 솔직하게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뒤늦게 가족 때문이라며 원망하게 되지 않아요. 생활비 절감과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미리부터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 퇴직부터 하고 보자 혹은 좀 쉬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하지만 현실은 휴식의 달콤함보다는 돈 걱정이라는 쓴맛을 먼저 보게 됩니다. 특히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온 분들은 나도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막막함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작게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박 과장님처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지출을 최소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미래를 위해 쓸 돈과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구분해두는 습관도 갖춰야 하죠. 마무리하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내가 은퇴할 때는 좀 편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위험하다고 봐야 해요.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면 은퇴 이후의 삶이 훨씬 덜 막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미 은퇴하셨다면 당장 부업이든 취미를 살린 일자리든 작은 가게 운영이든 뭐라도 시도해보세요. 예전보다 시작이 늦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불안과 걱정 속에서만 지내야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박 과장님처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부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안이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 하잖아요. 그 시작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고 덜 눈물 겹도록 우리 모두 미리미리 대비하고 움직여 봅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정책 지원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씩 시도하고 배워나가면 분명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 같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노후입니다. 한 발짝 일찍 준비하면 그만큼 마음이 덜 급해지고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박 과장님과 같은 고민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후 고정 수입 없이 매달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퇴 전에 꿈꿔온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은 냉혹합니다. 중산층이라는 기준이 쉽게 다가올 수 없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월 300만 원이 과연 충분할까요? 은퇴한 선배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금방 바닥난다는 충고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나의 노후 생활, 내가 준비한 금액으로 진정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진실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노후 중산층의 냉혹한 진실. 퇴직 후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 생활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많은 50대, 60대 은퇴 예정자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현역 시절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각오하지만 막상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 300만 원으로 과연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50대, 60대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 사례 1.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사실. 박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하여 월 3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웬만한 생활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을 시작하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 공과금, 식비 등 기본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여기에 의료비까지 추가되면서 예산이 크게 넘쳐버렸습니다. 특히 박 씨는 관절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했는데 이 의료비가 연금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냥 아프면 병원에 다녀오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보다 복잡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 매달 병원을 갈 때마다 돈이 쪼달리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생활의 여유는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교훈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는 큰 경각심을 줍니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추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 더 넉넉한 예산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례 이 예상하지 못한 대형 지출로 인한 부담. 최 씨 부부는 한적한 시골에서 생활하며 매달 300만 원으로 소박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집 수리 비용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수리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골 생활이니 조금 불편해도 되겠지 했던 이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집 수리 비용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고 부부는 고정 예산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노후 생활에 들어갈 때는 큰 지출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큰 지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집 수리뿐 아니라 차가 고장 나거나 가족의 경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출은 계속 발생합니다. 이제 큰돈 들어갈 일이 없겠지라고 방심하고 있던 최 씨 부부에게 이번 경험은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훈 큰 지출이 없을 거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주택, 차량, 가족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안한 비상금 마련이 필요합니다. 매달 쓰는 생활비 외에 긴급 상황 대비를 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3. 사례 3. 물가 상승이 가져오는 압박감.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300만 원의 연금과 개인 저축을 조금씩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소하게 생활하면 문제없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식료품 가격, 공과금, 교통비 등은 김 씨의 예산을 더욱 빠듯하게 만들었고 특히 식비와 같은 필수 지출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여가 생활도 조금이라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계획하려 했지만 높은 물가 때문에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노후에 오히려 즐길 여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지 못한 채 설정한 생활비로는 장기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입니다. 교훈 물가는 매년 오르며 퇴직 이후의 생활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두거나 추가 수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살려 소득을 얻거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 월 300만 원으로 충분할까?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월 300만 원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생활비만 해결된다고 해서 여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 대형 지출, 물가 상승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할 때는 좀 더 넉넉하게 예산을 설정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나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정신적 만족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상금 마련과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 여가 생활에 대한 재정적 여유가 뒷받침되어야만 노후의 진정한 중산층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 후 월 300만 원의 삶 중산층의 기준과 현실적인 접근.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현실적입니다. 특히 월 300만 원으로 노후를 보내겠다는 계획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300만 원이 과연 충분할지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은퇴 후 300만 원의 생활비로 중산층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접근 방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의료비와 건강관리 그 중요성.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퇴직 전에는 건강 관리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병원 진료나 약 처방, 그리고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후로는 만성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은 꾸준한 관리와 진료가 필수입니다. 매달 300만 원의 예산에서 의료비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면 생활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은퇴 전에 건강을 최대한 관리하고 예방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나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예상치 못한 대형 지출, 긴급 자금 마련의 필요성.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이제 큰 지출이 없겠지라고 안심하지만 주택 수리나 차량 고장, 혹은 가족의 경조사처럼 큰 지출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의 유지비가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긴급 자금이 없다면 매달 300만 원으로 겨우 맞춰 살아가던 예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예산을 짜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몇 달치 생활비나 예상하지 못한 대형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두면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자산의 관리 계획을 세워 적절한 시점에 수리나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은 은퇴 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3.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예산 계획 세우기. 오늘날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생각해보면 은퇴 후에도 물가 상승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식비와 공과금, 교통비 같은 기본 생활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300만 원의 생활비가 지금은 충분해 보일지라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노후 생활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물가 상승에 따라 생활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독립한 후라면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집 크기를 줄이거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방이나 외곽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장기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해 예산을 재검토하고 생활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소일거리나 취미를 통한 소득 창출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로 하던 텃밭 가꾸기를 통해 수확한 작물을 판매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본인의 특기나 취미를 살려 소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요리와 같은 취미를 통해 소득을 얻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블로그 운영 등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생활비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적 관계 유지와 여가 활동. 노후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돈만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여가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지역 사회 활동,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 은퇴 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본인의 흥미에 맞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책이나 영화 같은 문화생활을 통해 자기 개발을 지속하고 여가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산층으로서의 기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월 300만 원으로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까? 이 전문가 칼럼을 통해 현실적인 예산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300만 원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지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생활비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비상지출, 물가 상승, 새로운 수입원,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 관리와 함께 유연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통해 월 300만 원으로도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